이재정의 70.5. 이런 면이 있나? 저희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자, 지금 딴짓하고 계시는 유광철 변호사님이 말문을 열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재정입니다. 그리고 예, 이광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배워가지고 아까 이재정 변호사님 저희끼리 이게 좀 짰는데 오프닝 멘트를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만 여러분께 프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여기 국민 TV 라디오 무슨 내부 행사 때문에 한 주 또 쉬었던 것 같고 네.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추석 설 명절 끼고 그래가지고 좀 저희들이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한 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광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박주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광철 변호사님 오프닝 딱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온 그 파열음이 알람 수준, 오디오에서 빨간 경고등이 떴었대요. PD님 눈에 보이기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에도 아마 섬뜩하실 소리였을 것 같은데 숨 좀 돌리세요. 코코아님 얘기하시네요. 예, 이제들 다들 안정이 되셨습니다. 다시 방송인으로 돌아오신 두 분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쉬는 동안 허전하셨죠? 물론 2주에 한 번 하시다 보니까 한 주씩은 쉬시긴 했지만 지금 너무 오래 쉬어서 허전한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허전했고 또 이재영 변호사님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얼굴 못 뵈니까 이거 참 종이 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박주인 변호사님 어제 청계광장 나가셨나요? 위풍당당님께서 어제 청계광장에서 고생하셨어요. 동화면세점 앞에 예. 있었습니다. 예. 예. 늘 진짜 바쁘게 뛰고 계십니다. 저 이광철 변호사님도 또 민변 특위다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인 그 사건에 관여하시면서 또 거의 이제 한 절반쯤 되는 무리의 수장쯤, 이제 수장 대빵 변호사님은 따로 계시고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을. 저희 팀의 거의 팀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되게 바쁘셨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게 일들이 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매듭이 풀려서 뭔가 작년에 저희들이 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아니라 더 꼬이고 또 할 일들이 늘어나고 근데 그 일이 늘어나는 거에 반비례해서 우리들의 힘은 또 빠지고. 그러게요. 네. 이게 참 조금 좀 답답하고 어쨌든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자어로 일모도원이라고 있잖아요.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사자성어 저 좀 부적응해요. 사자성어 우리 헌법재판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에서도 그 권성 변호사님께서 사자성어를 읊으러 하루 전날 언론중재위 사표 내고 나오셨잖아요. 그날 사자성어 한 3개 그날 읊으셨어요? 예. 그날 이광철 변호사님은 법정에 출석을 안 하셨던 기억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그분이 하셨어요? 한 개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자성어에 굉장히 예, 제가 그쪽에 좀 약하긴 한데, 뭐 낙장불입 이런 것도 저는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사자성어 아닌가? 제가 이과 출신 법대생이라서 사자성어에 좀 약합니다. 어쨌든 사자성어. 좋습니다. 아마도 지금 힘 빠진다는 말씀이 김용판 사건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뭐 오늘 김용판 특집으로 해보자 뭐 이런 말도 나눴었는데. 그 기분 나쁜 사건을 특집으로 2시간 내내. 또 그 전에 또 우리가 짧게 또 언급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또 소식 전할 얘기 있는 다른 것들 먼저 해보고 김용판 판결 이야기 한번 해보죠. 평상시 저희가 정하지 않고 하는 패턴이긴 한데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정했네요. 그러게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신다면 의학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어제 컴퓨터에서 쓰고 있던 서면이 바로 방송 내용이 되고요. 어제 참여했던 재판이 또 방송 내용이 되고 어제 참여했던 회의가 또 방송 내용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들 조금씩 공사가 다망하게 관여를 하고 계셔서 늘 제가 의존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방송이 좀 텀이 길어서 그런지 이 마이크 앞에 돌아오셔가지고도 쉽사리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 저희 이 말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김용판 판결 나오기 전에 저희가 또 한번 경악했던 일이 또 있죠. 뭐 송치 단계긴 하지만 권영국 변호사님 그때 대한문 앞에서 연행이 되셔가지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각을 시켰지만 그렇죠. 또 법원이 기각을 시켰지만 그 사건 결국 검찰이 송치가 됐어요. 예. 근데 아마 뭐 지금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관련돼서 이재정 변호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던 최성영이라는 그렇죠.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지금 영전했죠. 영전하셨죠. 그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회를 방해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을 고소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변 변호사들이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만 어떻게 보면 최성영이 무죄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어떻게든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도 기소해 주길 바라겠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겠죠. 예. 그 최성영이 무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최성영을 영전시킨 그 검찰의 판단까지도 스스로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거겠네요. 그 영전도 참 우리 오늘 또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뭐 권은희 수사과장이 오늘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권은희 수사과장은 결국은 승진해서 누락될 때 맞습니다. 영전에 가셨죠? 우리 최성영 경비과장님. 그 한겨레가 토요판으로 그 최성영을 한번 인터뷰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허재현 기자인가? 그분이 그랬나요?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특히 그 허재현 기자 그 보도에 의하면 본인과 그 권은희 수사과장을 비교하는 그런 거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는 무슨 중립성과 객관성과 뭐 이런 거에 화신이고 자기는 무슨 정치 경찰 편파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소 송치 의견으로 기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좀 제가 둔해진 건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 참 미친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또 냉소도 될 법도 한데 또 막 이렇게 분노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때 뭐 잘 이미 그렇죠. 뭐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그때 취소 판결을 내려줬었죠. 그 금지를 그 집회 금지를 하는 것은 제한 통고.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제 그거는 정말 아마 우리 법률가들이 무슨 그 재판을 많이 하고 그런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이라는 게 특히 이런 집회 금지 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예정된 집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건을 한번 행정소송으로 다퉈본 적이 있는데 그 예정된 집회 시한을 지나가지고 기일이 진행되면은 무슨 소해이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각하되고 그러거든요. 판단도 안 받고. 근데 그때 그 사건은 정말 신속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서
그 집회를 열도록 특별히 진짜 법원이 명령한 그런 집회인데 와가지고 막 그 버스로 막고 뭐 그 폴리스라인 그거 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버젓이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장차 그런 일로 법정에 쓴다고 하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대 변호인이죠. 권영욱 변호사님은 네. 자신이 이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왕이면 기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기회에 경찰의 자의적인 그 질서 유지선 설정을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겠다. 자기가 뭐 집회의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초석이 되겠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원대한 꿈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왜 염려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건의 본질은 그때 당시에 최성의 그 집회를 방해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적법한 거냐?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맞습니다. 적법한 거냐? 이제 이게 우리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데. 이게 또 법정 가면 그 쟁점이 변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당시에 뭐 피고인들은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겠지만 당시에 무슨 경찰에 그것들을 금지한 데 대한 뭐 특별한 증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논점을 흐려버리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검찰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 최소형도 같이 기소해서 한번 병행 심리를 하든 병합 심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최고죠. 뭐. 사건의 본질은 같으니까 양쪽 다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사실은 좀 재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인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쟁점이 왜곡됨이 없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는 결국 권영욱 변호사님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상처투성이 또 무죄 나오면 또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할 건 뻔하고 계속 끌려다니며 재판받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권영욱 변호사님 그 재판에 들이는 시간이나 또 이런 노력만큼의 그런 정당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 뭐 김용판 판결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변호사들 아닙니까? 법을 신뢰하고 이미 갖춰진 제도 안에서 또 그 제도에 기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되긴 했어요. 또 권영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라면은 예전에 쌍용차 그 현장에서도 한번 체포되신 적이 있었고 그걸로 재판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무죄가 나오셨죠. 결국 무죄가 나왔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재판에 끌려다니고 써야 됐던 시간 정말 우리의 우수한 자원이 그런데 소모하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또 염려되기도 해요. 권영욱 변호사님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쌍용차 판결에도 여러 가지 힘을 쓰시고 계시고 노동 사건에 있어 노동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든든한 기둥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민변 변호사들이 잘 해야죠. 또 맞습니다. 본인이 변호하시진 않을 테니까 연대해서 함께 이 사건을 좀 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랬었는데 쌍차가 고법에서 진짜 5년 만에 해고가 무효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법정이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오늘이었죠. 법정 경위가 좀 나가서 울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도 막 펑펑 울고 그랬다고 전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24분이나 이 해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셨고 특히나 회계 조작이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는데 이번 판결에서 회계의 일정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해고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어떤 심적인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권영국 변호사님이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김태욱 변호사나 뭐 하여튼 많은 민주노총 법률은 변호사들이 진짜 밤잠 안 자고 고생했죠. 바로 쌍용차 측에서는 지금 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가진 상고권이고 뭐 재판을 받을 권리야 당연히 인정된 권리지만 일용의 국가의 판단이 쌍용차로 책임져야 될 주체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그냥 못 먹어도 고식에 그냥 상고라는 말을 이 판결이 난 당일날 언론에 플레이해야 되는 것도 좀 보면 섭섭했어요. 그 걱정이 콜트콜텍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 그 경우도 사실은 1심에서 졌다가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어요. 해고가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 가서 또 대법원이 파기를 했었어요. 네, 대법원.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고등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다시 그래서 또 대법원 올라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쌍용자동차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도 좀 상당히 지금 우리 대법원이 보수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이 대법원이 콜트콜텍처럼 고등법원의 판결을 또 깨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냐면 정리해고를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번 쌍용차 판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 판단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우리 대법원이 이 고등법원 판결을 안 놔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분들 또 말하기도 참 가슴 아픈 그 시간을 또 많이 보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쌍용차 입장에서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기대를 비빌 언덕이 이미 전례가 있다고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전례가 있고 재미있는 건 콜트콜텍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한 고등법원에서 실시한 특수감정. 이번에도 쌍차도 특수감정을 했습니다. 회계를 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그 쌍차의 그 당시 회계 사정을 다 감정을 다시 했어요. 콜트콜텍도 회계 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콜트콜텍은 회계 감정 결과 이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회사가 특별한 경영상 위험이 처해 있지 않았다. 근데도 고등법원이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를 받아서 그냥 판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쌍차 쪽에서는 그 특수감정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변호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커버한 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손쉽게 콜트콜텍 때보다 손쉽게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법원이 보수적이다, 보수화됐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보수인가? 물론 이제 법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두 가지 이제 중대하게 이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게 이제 뭐 법적인 정의도 있고 또 사회 안정이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사회의 변화 발전, 정의의 추구 자체가 급격한 변화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보수라면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만한 진보, 완만한 개혁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아예 사회 발전에 역행하고 나가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마저도 법원에 호소했을 때 그 반영이 없다면 그건 보수가 아닌 거죠. 법원의 역할은 그러니까 완만한 사회의 진보나 개혁이든지 급진적인 개혁이든지 그것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억울했을 때 마지막으로 비벼댈 수 있는 언덕이라는 점에서 사법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그 사람들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해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고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이렇게 해서 뺏어갔으니 그것이 잘못다고 확인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득권과 자본의 편에 서가지고 그런 고등법원의 고심어린 판결들을 대법원이 팍팍 그냥 전관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들 변호사들 서면 몇 개 받아보고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법원이 스스로가 설정한 자기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법관 구성의 다양화도 좋고 다 좋은데 적어도 법관을 평생의 자기 소명으로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든지 그런 법원의 판결들로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우리는 보수적이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뭐 안정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보루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손쉽게 쓰는 사법부의 보수화라는 말을 이 보수라는 말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은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영달 또는 자본의 일치 뭐 등등 그 몇몇 가지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원칙적으로 그 개념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법원 스스로가 그런 걸 보수,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자족하기 전에 짚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길을 지나는데 깡패들한테 여학생 한 명이 둘러싸여가지고 뭐 여학생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어떤 한 사람이 깡패 세 사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매를 맞고 돈을 뜯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을 그냥 만약에 제가 힘이 없다. 그 깡패한테 대항했을 때 내가 몇 대 맞을 것 같다. 해서 가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데 그 깡패들이 무섭다거나 혹은 그 깡패들과 유착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지나가서 그 사람이 깡패들한테 매를 맞고 돈을 뺏긴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다못해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을 지나친다면 가서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는 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맞는 것 아니에요. 법원이 기득권자의 편에 서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그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직장을 빼앗고 일자리를 빼앗아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목도하면서 그것들을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오른에 통상임금 가지고 무슨 신이치게 뭐 위반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최고법원이 그렇게 퍽퍽 뱉어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도의 핵심은 공신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제도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시험을 보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시험제도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공신력, 신뢰. 그렇죠. 제도라는 건 이렇게 공신력과 그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절대적인 네. 거거든요. 우리가 네. 사법부에 대해서 일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억울했을 때 법원에 가면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걸 헌법을 통해서 설계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 법원이 내리는 것들을 보면 어제 김용판 판결도 그렇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점점 어긋나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결정들을 마치 그냥 헌법 질서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종북인의 몰에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면 근간에는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대법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하여튼 되게 기업 편향적이고 네. 기업 중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런 어떤 과거 경력과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의 구성, 대법관들 구성을 얘기할 때 항상 좀 새로운 또는 좀 다른 경력과 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이나 노동운동 하셨다가 뭐 변호사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민단체나 이쪽 활동이 뼈가 네. 굳었다. 뼈가 잘하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분들이 좀 바로 이제 포함된다든지. 게시판에 나오겠네요. 그렇게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자유권 분야에 있어서는 좀 다른 편차를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이라든지 경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기업 편향적인 그런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동권, 노조의 어떤 정리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그거 박 변호사님 잔뼈가 굵다 뭐 이런. 맞죠. 그거 뼈가 지금까지 굳으면-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말 끝나게 기다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생각해가지고 나는 알았는데 그렇진 굳이 않습니다. 지적하고 아니, 넘어갈 굳이 필요가 없다 싶어서 나 말씀하시는데 얘기 제가 안 박 했는데. 변호사님 잔뼈가 굵어서 이러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눈빛을 보니까 방금 딱 생각나서. 아니. 예. 부족하다. 이분들이 정말 뭘 상식하세요. 그러니까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 계세요. 법은 진짜 통달하셨어요. 법과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하신데도 불구하고 상식은 좀 부족하네. 상식이 몰려 있으세요. 저희 말 나온 김에 원래는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 얘기도 잠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저희 말 나온 김에 김용판 판결,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방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이번 판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그 판사 자체가 권력의 입맛에 자기의 판결을 맞춘 것인지 등등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남는 시간에 저희 정당 해산 심판 얘기 소식도 전해보는 걸로 할게요.
언제였죠?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어제였어요. 네. 전 왜 이렇게 시간 감각이 없을까? 오늘 있은 판결은 어제 있은 것 같고. 아니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 좀 많이 그렇다 그러는데 이 변호사님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요. 나이도 여기 셋 중에서는 제일 어리죠. 저는 진짜 왜 그러세요? 오빠들 나이 같이 되면 늙어가는 처지에. 저는 진짜 오빠들 나이 되면 어떨까 걱정이긴 해요.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갑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례적으로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어요. 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에 특히 본인의 진술이 그렇죠.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거시가 됐고 어제 재판정이 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판결문도 판결문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 판결문을 다 읽진 않잖아요. 네네. 선고할 때. 근데 이제 쭉 얘기하면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따로 떼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판결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취합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이제 신빙성이 없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검찰의 증거는 없고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 주장을 믿기로 했다. 이런 구조로 어제 판결문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에 다른 누구들도 많이 또 충격을 받았겠지만 제일 또 충격을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판결에 대해서 대강 한번 그 판결 내용이나 문제점을 좀 정리해보면 저는 한 대략 3가지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취자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아쉽다 하면서 김용판이 지시하고 수서경찰서장이 언론 브리핑했던 재작년 12월 16일과 17일 저녁 때 이제 브리핑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10시에 그렇죠. 수서경찰서장의 수사결과 발표, 중간 발표가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김용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 판단 부분의 문제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 법원의 판단들을 보면 이건 무슨 다수결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머지 경찰들이 일치 단결해서 다수결도 잘못된 다수결이죠. 예, 진술하고 있는데 비추어가지고 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무슨 이게 국민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갖고 여러 사람이 문제는 누구의 진술이 더욱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단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권은희는 자기 경찰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의 상황들을 더 잘 알았고 또 당시에 12월 그 문제가 터졌던 11일 날 역삼도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권은희 수사과장을 저 사람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은 그럴 수 없다. 최초의 범죄 혐의 단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남의 주거 공간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사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수사 협조의 요청을 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어서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그 문을 열었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수사를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고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술했다라는 점이고 나머지 경찰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누구의 진술이 더욱더 진실에 가까울지는 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서울 지방경찰청에 있었던 분석팀은 사실은 김용판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기들도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공무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진술을 전혀 가감 없이 듣는다. 이거 자체도 웃기는 거고 수서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지금 현재도 경찰이란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가볍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굉장히 순진하신 분 같아요. 이 부장판사님이. 정말 순진하셔서 그럴까요? 이 사건의 본질이 어쨌든 이 개인
판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 조직에서의 수장을 기점으로 한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용기 있게 고발한 당사자인데 이걸 이광철 변호사님 말 맞다나 정말 수학적으로 주민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산술적으로 더 우세한 수의 진술이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한 거는 글쎄요. 이범균 부장판사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 그동안 평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 나쁘진 남매 않았죠. 간첩단 예. 사건 무죄 선고를 했었었고 제가 했던 이하 작가님 사건도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굵직한 사건들마다 나름대로 그 객관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 느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검찰이 열심히 해서 딱 갖다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을 때는 되도록이면 부담 없는 쪽으로 가시는 분 아닌가. 판사의 어떤 판단 권한이 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참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서울시고 남매간첩 사건에서 예. 그 사실 굉장히 그 국정원의 수사 자체가 허술했고 심지어 예. 중국에서 온 서류를 그렇죠. 위조했다라는 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고 그 형사고발까지 지금 된 맞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핵심적인 증거는 그 여동생. 예, 여동생. 예, 유가래 씨의 진술이었지 감건되어 않습니까? 있었죠. 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유가래가 그랬습니다. 국정합동신문센터에서 모진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네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만이 네 오빠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는 거를 상세하게 밝혔고 그걸 또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진술을 사실상 이제 이범균 판사가 그 진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공수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예,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 유가려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것으로 유가려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받아들였으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가장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예. 근데 뒷부분에 보면 판결문 뒷부분 보면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썼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 뭐 급하게 들고 그래도 예. 생색은 내고 있는 거죠. 내심 안 됐다라는 굉장히 그러면 타협적이군요. 그런 예, 거죠. 그런 면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본인이 보기에 도저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인데 설마 오빠를 왜 그런 진술을 했겠어요. 국정원이 집요하게 네 오빠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네 오빠한테 도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안산 지원에서 있었던 증거 보전 왜냐하면 예. 검찰이 추방하겠다고 했고 유가래를 예. 추방하겠다고 그러면 그 전에 증거 보전을 통해서 법관 앞에서 조서를 받아놓기 위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그때 봤을 때 유우성 씨가 유가래 씨를 보고서 가래야 오빠 눈을 봐 오빠 눈을 봐 하면서 그 정말 법정에서 그 두 남매가 멀리 떨어져갖고 예. 눈물을 흘렸던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가래 씨는 국정원에서 얘기만 못 듣던 나오고 거죠. 있었던 거죠. 얘기만 듣고 예, 못 있었던 나오고 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쭉 봤을 때 판사인 자신조차도 유우성 사건에서 그 공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믿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류가르 씨가 실제로 겪었던 일과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의 집요한 회유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공사실이 무죄를 줘놓고 판결문에다가는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배척한다고 썼으니 사실은 저는 그 판결문을 보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도 내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판사 정말 좀 그렇다. 응? 뭐 그 판결문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안전을 예. 지향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몇 개의 판례로 그 판사의 경량을 모두 추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거시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판례에는 그런 평가가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또 의심의 어떤 여지 없는 입증을 계속 요구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좀 확실하게 검찰이 갖다 주지 않으면 뭐 변론의 전체 취지나 이런 심증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왠지 그쪽으로 선고를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거든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아니 근데 이제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16일 밤과 17일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범균 아쉽다고 판사가 얘기했죠. 아쉽다고 얘기하면서 네. 판단을 안 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김용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위 판단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저희 이제 뭐 청취자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줄 수 있겠지만 법률가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범위 판단할 때 그건 주관적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물증을 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딱 집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머리를 열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아서. 내심의 의사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 그 경위, 그리고 거기서 추단되는 동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그 고의 부분들을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12월 16일 밤에 그 TV 토론이 끝났을 때 수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했던 부분들의 김용판의 지시와 김용판의 개입 사실들을 전부 다 사실로 인정했으면 그것을 그 시간에 왜 발표를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지금에 와서 밝혀진 내용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차이가 그때 당시로서는 과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던 부분인가? 아니면 보다 정밀하게 수사를 했어야 할 부분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적어도 그런 것들이 키워드 4개 가지고 분석해낸 결과이고 그것도 며칠이 지나가지고 김하영한테 그 컴퓨터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내서 이미 증거인멸할 시간들을 가져 충분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 16일 밤에 중간 수사별 결과를 서둘러서 발표하고 17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한 거는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거 여기서 밝혀지는 고의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판단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아쉽다. 그날 그렇게 개입한 것이 아쉽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쉽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어요. 누군가 죽였다고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죽인 게 맞아요. 아쉽네. 살인의 고의는 없었어. 그런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아쉽긴 겁니다. 하다. 왜 그때 제가 최근에 그 이남종님 돌아가셨을 네. 때 하고 되게 많이 겹쳐져요. 뭐가 겹쳐지냐면 이 사건 전체 구조가 이래요. 먼저 범위를 좁힙니다, 경찰이. 그다음에 좁힌 범위에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를 끄집어내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뿌려요. 그다음에 뒤집을 만한 증거는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돌려줘요. 이 구조가 그렇고 공소장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 범위를 좁혀서 특정한 사실을 발견해낸 다음에 그거를 외화시키죠. 그래서 여론을 바꾼 다음에 그걸 뒤집을 만한 자료는 요청을 해도 천천히 줘요. 18일 날 저녁 7시 반에 줘요. 근데 이남종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진술 청취를 한 다음에 동생이 진술 하나 얻어내요. 채무관계로 괴로워했다.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공식 의견 청취가 되고 있는 과정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보도자를 뿌려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그걸 뒤집어 엎을 만한 자료가 담긴 유서나 이런 건 안 돌려줘요. 이틀 있다 돌려줘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저희가 업무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또 언론이 빨리 알고 싶어서 보도자를 급하게 뿌린 겁니다. 국민들도 진실을 아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이 경찰들이 이남종 열사의 사망의 동기, 분신 자살의 동기를 감추고 싶었구나.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예. 그러면 이 국정원 사건을 담당했던 이 판사도 전체 흐름을 볼 때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느낌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검찰도 그거에 의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건을 쪼개요. 쪼개서 개별 사실관계마다 양쪽 증거를 현출시켜서 이게 더 무거워, 이게 더 무거워하고 그냥 끝나버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진 않아요. 판결문을 보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판사님의 내심의 의사를 또 지금 주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문득, 이경애라고요. 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파견한 김일성 종합대 준박사 출신의 여간첩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와가지고 합동신문센터는 그런다고 하대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이 툭 던지면서 쭉 이렇게 쓰라고 한대요. 본인이 북한에서 태어나갖고 한국에 넘어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쓴 걸 가지고 북한의 탈북자들을 하고 크로스 체킹을 해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말이 맞지 않거나 거짓말 한 게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대접이 완전 180도 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혹하게 독방에 가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 거짓말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자술서 옛날에 우리 변호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변호인 영화에 나오는 거 써라 해가 또 틀리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혹행위를 하고 이제 그랬다라고 이 양반이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갔더니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기는 뭐 결국 쭉 그 진술서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진술서에 자기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여간첩이고 김일성대 준박사 출신이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만나서 이제 이분이 그 정치경제학으로 준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갖고 가서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 정치경제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네. 제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저 고등학교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이거는 이분이 대학을 나왔나 싶은 정도예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분의 말을 제가 뭐 여러분들을 접견해보고 만나봤지만 도저히 이분은 간첩이 아니다, 진짜. 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제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준박사 맞냐?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죠. 그러면 그 자본론이라는 책은 봤냐? 봤대요. 그래서 제가 자본론 이제 조금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본론에서 상품 분석을 맨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제 상품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세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론에서 공부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담 스미스는 아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 줄 압니까? 아담 스미스 하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가로짓더니 혹시 2부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이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말 한 것도 놀랍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은 정치학 준박사는 아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우여곡절 끝에 1심이 열렸고 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일인가 세 번째 기일에 나갔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갔더니 저희들을 만나갖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쩔쩔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몸을 가누질 못하고 우리를 보고 막 미안한 표정을 짓고 왜 그러나 싶었는데 딱 상대방 검사가 지금 미리 지금 우리는 이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다 두고 신빙성이 없는 거다. 뭐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사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이 피고인이 며칠 전에 국정원에다가 전향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자기를 회유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 서선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변호사들이 민변에서 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무조건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뭐 이런 날선 말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 간첩죄는 최하한이 징역 7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징역 3년 6월을 받고 당시 했다는 것들 보니까 믿기지도 않고 하니 이 부분에 무죄를 받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그럼 진짜 우리 변론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또 그때 가서 또 해달라고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1심 법정 때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가혹행위 당했다 자기 막 안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고 사람들이 막 폭하면 자기 막 해가지고 막 병원에까지 끌려가고 막 하면서 제가 간첩 아닙니다 막 울고 막 매번 뒤에서 경이라고 그러신 분이 재판 끝나고 저희 나가려고 하는데 뭐 웃으면서 큰 소리로 간첩 아니네 막 그러고 막 재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검사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검사님 그때 내가 간첩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 계장님도 이 사람이 무슨 간첩입니까 막 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요 안 그래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막 이분이 자백 진술한 게 유일한 증거였던 그 재판에서 우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그렇게 자백하는데 허위라는 점을 할 만한 아무 저희가 없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간첩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말했겠냐.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배척되고 항소 기각되고 대법원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첩죄로 지금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순진한 척 하는 건지 항상 그런 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판결문 그죠? 스킬을 아는 거 아닐까요? 판결문으로 적당히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비등하게 비교하고 뭐 신빙성이 높다 이러고 나면 판결문 자체만 보면은 그러니까 상황의 전반을 모르고 판결문 자체만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런 판결문 스킬을 익힌 판사들이 있어요. 결론 문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말장난이라고. 예, 그렇죠. 아이.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편하게 경찰들 말을 듣고 아쉽다.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쉽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검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박원동 국정원 국장하고 이 김용판이 통화했다는 사실도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비공개로 해서 법원에 제출도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수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16일 날 TV 대선 토론 때 마지막 TV 토론 때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댓글단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시차. 도대체 그 시차를 수사 잘 결과가 판단하고. 발표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심리전단장이 김하영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수고했다. 네 덕분에 발 뻗고 대선 결과 볼 수 있게 그렇죠. 됐다. 문자를 예. 보냈다는 사실도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제대로 현출도 안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판부가 뭘 근거로 또 김용판의 어떤 그런 의도를 판단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겠죠. 뭐 재판부도 잘못했지만 저는 그런 재판부가 잘못할 만한 빌미를 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측면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수사가 부족한 부분은 매섭게 비판돼야 됩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그건 거냐? 아니죠. 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법원의 그 판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아가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물론 검찰이 추가로 입증자를 제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항소심에서 이 결론이 뒤바뀌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예. 판결문을 저도 다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판결문을 읽어본 주위의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쫙 맞춰가는 방식의 논리전개. 그리고 굉장히 판결문이 난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논리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개별 행위마다 양쪽 증거를 비교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한 10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근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양쪽 증거의 무게를 재는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꿰고 있다 판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아요. 그 전체적 판결문 흐름을 보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예.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 사안으로 쪼개놓고 보면 또 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진짜 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사실 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그 뜬구름 잡는 말이잖아요. 불확정 개념인 거죠. 자유심증주의가 뭔지 또 우리 청취자님 모르시는데 자유심증주의. 또 말 꺼낸 분이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네. 사자성어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 뭐 상당히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심증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심리 결과 밝혀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고 취사 선택해서 네. 거기서 어떤 사실들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한다. 이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인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 법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진짜 전제가 어떤 사실을 인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였다는 것으로 기소를 함에 있어서 A가 B를 목을 졸라 죽였는지 아니면 칼을 찔러 죽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판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우리 법이 특히 형사소송법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법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을 인정해주는 결과 이런 증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가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판사한테
광범위한 재량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제가. 네.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법원이 그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들의 일정한 그러한 재량을 허용해도 우리 법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태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재량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개별적인 증거들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아무 방향도 없이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제비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증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진실성 있게 그 사람의 죄상을 고발한다고 하면 아니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게 법관이 법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결문이 처음 받아들일 때는 즉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일반인들 이해가 안 되는 판결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논리들을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대부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그렇죠. 불리우고 우리가 바라는 판결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과연 상식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사건의 판결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다른 국정원 판결이라든지 또는 뭐 권위수사과장에 대한 문제도 네.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의 지금 방향들. 사실은 지금 똑같은 재판부가 그렇죠. 원세훈에 대한 판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정확히 뭐 어떻게 예측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데 두 사건이 꼭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김용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런데 내심의 의사는 직접 어떤 물증으로 증명하기 어려서 정황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와 해석의 문제인데 원세훈 재판은 역시 같은 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습니다. 네. 뭐 트위터 글이라든지 또는 뭐 오늘의 유머에서 했던 행위가 지금 데이터로 제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세훈 원장이 했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로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어떤 물증이 없는 그런 건 아니라서 좀 다를 거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니까 이 김용판에 대한 판결문을 보니까 그 메모장 파일 있잖아요. 메모장 파일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김하영 노트북에서 나온 메모장 파일에 김하영 및 그 같은 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경찰이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파일의 중요성을 수사관들이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파일대로 수사 안 한 걸 또 인정해 주는데 하여튼 이 재판부도 그 메모장 파일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요 국정원 직원들이 움직인 거, 그리고 그걸 지시했다는 원세훈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건을 그러니까 재판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이제 내용이라든가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그 원세훈 이제 고발인의 지위에서 이제 검찰 고발인 조서를 받았고 작성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원세훈 쪽의 변호인이 부동의해 가지고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세훈 쪽 변호인은 정말 일관되고 집요하게 그걸 물었어요. 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디서 났냐? 그건 너 언론을 통해서 입수했고 그게 국정원에서 바로 출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느냐? 모른다. 모르니까. 원래 국정원에서는 그 문건 자체가 바로 출력이 안 된다. 그렇죠. 출력이 안 그래서 그 제보자가 그거를 필사를 하고 아마 그걸 가지고 다시 타이핑을 했는데 그걸 국정원 문건의 양식인 것처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원세훈 변호인이 그걸 집요하게 물으면서 그 과정에서 오기나 오타가 있었던 건 아느냐. 뭐 그래서 무슨 저 국제 원자력 기구인가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냈죠. 네. 반대 증거로. 그러니까 원세훈 쪽에서 지시강조 말씀에 원래 나와 있는 내용과 내용 중에는 물론 알리바이겠지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맞습니다. 하지 마라.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아느냐.
집요하게 물었고, 사실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물증, 트위터라든가 이런 물증도 사실 원세훈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부분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잘랐고, 검찰 수사에서는 원세훈과 그런 그 주요한 차장들의 지휘를 받아서 했다고 했던 사람이 법정에 와서는 진술을 또 뒤집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건의 구조만 놓고 보고 똑같은 이범균 판사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김용판보다 무죄를 주기가 더 쉬운 사안이다. 자유심증. 그렇죠. 또 다른 왜냐하면 자유심증. 적어도 김용판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이 재판부가 인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는 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범균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오늘 아침에 이범균 판사가 어제죠? 어제 판결 선고 끝난 뒤부터 이범균 판사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인터넷을 뒤졌을 겁니다. 자기 판결에 대해서 인간 본성이죠. 예, 그럼요. 1차적 욕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 글과 자기에 대해서 띄워 올려주는 글들을 다 비교해서 분석했을 거고 9시 뉴스를 꼼꼼히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고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조간과 한겨레 신문을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 꼼꼼히 다 본 것은 아니지만 TV조선이라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이른바 조선일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멘붕. 이런 정도지 무슨 판결 자체가 무슨 논리적으로 정치하고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막 PD수첩 무죄 사건 났을 때 조선일보가 1면과 막 3면 다 털어가지고 막 도표까지 그래서 했던 그런 현란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그냥 진보 쪽의 반응들을 소개하고 판결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오히려 판결에 대한 정치하고 매서운 비판은 진보 쪽이라든지 시국회의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겠죠. 그냥 이제 스스로도 이게 적어도 자기가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원세훈 사건은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혹시라도 각성을 얻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핵심이 트위터에 대한 증거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세훈이 지금 지시했다는 부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 부분이 약한 고리이고 그 법정을 계속 모니터링했던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 부분이. 그런데 트위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70몇만 건으로 줄긴 줄었지만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해냈다는 것은 뭔가 지시를 받았다.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때마침 또 인사이동으로 특별수사팀에 그 트위터를 증명해야 되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되는데 아마 그런 정황까지도 그분이 정상적인 그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수사팀도 이상하게 자꾸 쪼개지고 막 이상하다. 이런 정황까지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건 아닌가? 아쉽다. 수사팀이 했에 대해서 아쉽다. 예. 그런 그림을 보실 줄 아는 분이면 김용판 판결이 이렇게 나왔을까 싶네요. 뭐 기대를 해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미 한쪽은 좀 때려주고 한쪽은 기대한다 그러고 저희도 타협하는 건가요? 판결문을 앞두고? 근데 저는 좀 이후에 이 판결 이후에 이제 원세훈 판결 이후에 저는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면 좀 이런 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용판 사건의 무죄는 뭔가 결정적인 이제 그런 계기는 되었지만 완전히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국면의 문제가 완전히 넘어간 판결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보다 본질적인 재판은 원세훈 재판이고 원세훈 재판에서 요행이 이제 그 행위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적정한 형사 책임이 부과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 또 혹은 지금 현재 그 기류가 반영되어 가지고 내란 음모 사건도 지금 이게 선고기에 잡혀 있는데요. 내란 음모 사건이 선고에서 만약에 내란 음모 부분이 유죄가 나온다 하면 헌법재판소도 어쩌면 6월 안에 지방선거 이전에 위헌정당 해산 사건을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자 뉴스로 또 나오고 있는 게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또 언론에 흘렸더라고요. 어쨌든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대 기류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 김용판 사건 무죄 판결로 검찰 내에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른바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부분들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완전히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반대편에서 공안부 검사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전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그런 멘트가 어느 언론에 나왔던데 이제부터 검찰의 소위 말하는 공안 쪽의 장난질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라는 모도 법원이 유죄 쪽으로 손을 들어줘 버리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의외로 싱겁게 결론이 나버릴 수 있겠다. 특히나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성 변호사가 새로 청구인 쪽에 대리인으로 들어선 그 함의가 무엇일까? 예, 저희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헌법재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그 함의가 무엇일까? 지금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정한 그동안의 결정에서 보여지는 성향상으로 이번 위헌정당 해산 제소 사건에서 결론들이 이제 대강 보이는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 박한지 소장을 비롯해가지고 안창호 재판관 이런 공안검사 출신들은 재판관들이 포진해 있고 당연히 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찰 쪽하고도 또 일정한 교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있다가 아니고. 그럼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사회 그런 상식적인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재판관들도 계시고 아직 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모호하다 이런 또 재판관들이 계시는데 하필이면 아직 결론이 좀 모호하다고 예상되어지는 분들이 권성 변호사님과 이래저래 법원 경력이 겹치신다는 거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정당 해산 심판 굉장히 법리적 쟁점도 치열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첫 기일이 있었던 거죠. 헌법재판 과정에서 첫 공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그 변론 기일이 있던 날 하루 전날 권성 변호사라는 분이 언론중재위원장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신 분인데 하루 전날 사표를 내시고 그분이 그 다음날 법정에 출석을 하셨어요. 과연 얼마만큼 기록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 건지도 의문이었는데 그 경위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방금 이광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법조 경력이 소위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 몇몇 분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방지를 주창해야 될 그 정관예우의 최전선에 있었던 거죠. 그분 또 특히 또 헌법재판에 관여하셨던 경력도 있으신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도 역임을 하셨지만 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하필이면 지금 9분의 재판관들 가운데서 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좀 모호하고 아직 명확하게 예상되어지지 않는 분들과 하필이면 권성 전 헌법재판관께서 법원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분들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과의 창구가 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 11명이 공록을 받으면서 지금 이 사건문에만 매달려가지고 지금 서면 쓰고 트럭 세대분의 증거들을 지금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제출하고 하는데 권성 재판관이 설마 전 재판관이 서면을 쓰겠습니까? 그분이 연세도 계신데. 기록 다 읽으셨을까도. 아마 저는 의문입니다. 청구서도 안 읽으셨을 것 같고요. 청구서조차도.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과의 창구다.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통해서 공적으로 기록으로 서면으로 밝혀지는 가운데서 명명백백하게 주장하는 주장과 증거로서가 아니라
이면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런 가운데서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그러는 역할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역할로서 권성 변호사께서 투입이 된 거라면 그것은 헌법재판의 어떤 그 소임,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자체에 정말 치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정부나 법무부나 권성재판관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헌법재판소의 9분의 재판관들께서 이 문제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옛말에 무슨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그렇죠. 말고 무슨 밭에서는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스스로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먼저 그 부분들을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이 재판의 네. 역사적인 그런 소임에도 가치에도 맞는 일이다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일 변론 법정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권성훈 변호사님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 거동이 쉽지 않으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부축을 받아가면서 나오셨는데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 고위법관 하시고 퇴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중재위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대법조 선배님이십니다. 근데요, 그 희끗희끗한 그분의 연륜과 경력은 둘째치고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추해 보일까요? 왜 이렇게 추해 보일까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헌법재판관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의 입장이 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관의 이 무거운 자리를 어떻게 봤으면 하루 전날 사표 내고 이런 정관예우 봐달라고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저런 용병을 쓸까? 전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새파랗게 어린 후배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좀 추해 보였어요. 그 법정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이 정당 해산 심판 그 첫 기일에 한교안 법무장관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연히 한교안대 이정희 그거에 그 사진을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로 사진을 매칭을 해가지고 기사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한교안 법무장에 나왔던 그 경위에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도 대리인에 계시고 저도 이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때까지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준비했던 기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그 본 재판의 쟁점이 좀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좀 많고 그랬을 때 본기일은 일정한 이제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방청하는 가운데서 재판이 열려야 하고 재판의 형식과 어떤 이런 내용 절차들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좀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재판의 쟁점도 좀 정리하고 또 재판의 사실관계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가면서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양측의 얘기를 이제 듣는 것이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이제 그런 공판 준비기일을 몇 차례 갖는 동안 첫 변론기일에서 무슨 법무장관과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나와서 직접 모두 진술에 해당하는 이런 발언들을 한다라는 것들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첫 기일이 열렸던 1월 28일 전날이었던가요? 전전날이었던가요? 그 화요일이 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통상적인 어떤 공무 근무 시간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대리인한테. 법무부 측에서 황교안 장관님께서 현역 장관님께서 나오신다고 한다. 발언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이정희 대표도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죠. 느닷없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통보로서 이루어질 성격도 아니거니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이재용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6시가 업무 시간,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다라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것들을 통보하는 형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설날 이제 1월 28일 날 그때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아마 29일부터가 아마 휴일
예. 아니면 그 다음 날이 휴일이었나요? 어쨌든 설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그런 사전에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협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업무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시간적으로도 이례적이고 그것들을 헌법재판소의 사무 직원이 대리인에게 통보한다라는 형식도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당대표도 나와서 발언을 해라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추론해 보기로는 이른바 설날 민심을 겨냥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재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에 통합진보당의 위헌 문제가 한 번이라도 더 운이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기획이었죠. 그 황교안 장관,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중립적이고 좀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판결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절차 진행도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청구인 측에서 아니 황교안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통보했다고 넙죽 받아주면서 저쪽 나오니까 균형 맞춰주듯이 이쪽도 하려면 하고 이게 헌법재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할 절차 진행의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즘에 참 권위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역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가겠다고 후보 지명자에 맞습니다. 자기 넣어달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보기에 법무부 장관 오신다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영접하고 편히 다 봐드려야죠. 아 그러시네요. 네. 검찰총장 가시려고 했던 분이 검찰총장보다 지금 위에 있는 계신데. 분이 오시는데. 그러게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정작 나오셔가지고 대단한 역할을 하셨을 말을 안 합니다. 그 법리적 쟁점이 치열한 그 곳에서 저희 영화 봤거든요. 잠시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방청객들과 변호인들의 그 영화, 짧은 영화, 영상에 대한 감상평은 그거였어요. 예비군 훈련장 온 것 같다. 저는 예비군 훈련장 가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장 가면 저런 거 보는구나. 방금 영화. 예, 갑자기 장성택, 처형, 막 이런 거, 막 음악, 막 장엄하게 깔려서 나오고,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저쪽 변론 시간이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변론기일은 법무부의 쇼를 위해서 마련됐었구나. 급조된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광철 변호사님,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차 진행에 있어가지고 또 변호인 단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기일이 잡히는 걸로 보면은 이광철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겠지만 지방선거 전에 정말 어떤 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지금 하고 계신 상황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좀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뭐 많이 있고 또 없는 나라도 뭐 미국이나 일본은 또 없다고 하는데 없는 그렇죠. 나라도 있지만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우리가 독일을 꼽습니다. 옛날 그 서독 이제 서독은 조금 이제 이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좀 어긋나는 감인데 서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나치가 저지른 그런 정말 그 반인륜적인 인권적인 그런 정말 뭐 인종을 청소하고 이제 이런 극우적인 행태와 또 한편으로는 분단 상황에서의 그 동독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흐름, 양쪽으로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시기에서 헌법재판이 좀 몇 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 사건이 정당을 해산한다. 사법부가 해산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당 해산 사건이 몇 건 이제 극우 정당하고 이제 독일 공산당하고 이제 그런 해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독일은 그랬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 정당 해산 사건은 제소하지 않는 것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반성적인 결론들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독일 공산당 사건은 신청이 이제 사건이 제기돼 갖고 결론이 날 때까지 뭐 5년 이상의 6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헌법재판소에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헌정사의 첫 사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헌정사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뭐 저희들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무겁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공판준비기일 마치고 첫 변론기일을 여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때 공판준비기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1월 15일이었던가요? 1월 15일로 기억되는데 1월 15일, 1월 10일자로 청구인 쪽에서 법무부가 무려 또 한 400쪽 가까운 상세준비서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뭐 트럭 세대분의 증거들을 또 갖다가 거의 그 정도면 폭탄입니다. 트럭 세대분의 무슨 냉장고 무슨 세탁기도 아니고
A4G로 된 그 트럭 세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럭 세대분에 해당하는 그 서면을 눈으로 읽는 것만 해도 사흘은 걸릴 겁니다. 예. 하나흘은. 근데 그런 정도로 해놓고 1월 10일날 보내놓고 15일날 열린 기일에서 그것들을 우리 피청구인 쪽에 통합진보당 대리인들이 다 못 읽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적어도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반론을 준비할 시간은 그렇죠.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1월 28일 첫 기일은 어렵다. 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그날 하자라고 그냥 뭐 통과하듯이 하고 그냥 그 소법정을 떠나버리셨어요. 네. 그래놓고는 며칠 있다가 법무부 쪽에 얘기를 그때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도 안 된 사항들을 법무부 쪽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정에 나온다라는 첫 기일날 예. 이런 또 결정들을 또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을 과연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예. 만약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쪽에 우리가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소송 절차에서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결정으로 해서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 결정을 수긍할 수 있기 거죠. 때문인 네.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치우치지 과정. 않고 예. 우리의 목소리 저쪽의 목소리 다 종합해서 들었구나라는 마음이 그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네.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 거죠. 네.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당사자에게 느낄 만한 것들을 준다면 그 결정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공신력을 획득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당 해산이라는 게 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라별로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찾아봐도 흔한 일이 아니라서 지금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전 사례밖에 없는 편이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라고 할지라도 경우가 너무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준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게다가 우리의 입법자들은 정당 해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꼼꼼하게 입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헌법재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입법적 불비라고 보는 게 다수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선결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는 바람에 지금 정당의 목숨을 끊어놓는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것과 상응하는 정도의 그런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민사재판을 준용할 것처럼 돼 있어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이전에 이제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입법적 불비라서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이 재판을 받는 방식처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법적 불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성급하게 달려갈 때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금 사실 검찰은 아니죠. 법무부 쪽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지금 뭐 서면도 내고 있고요. 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런 것이고. 저희 저희 대리인 쪽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변론요지서 같은 것들을 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의 이름이 다르고 네, 있어요. 이름이 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진행한 절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룰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누구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운동장에 나서가지고 게임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조그만 거예요. 공을 손에 들고 지금 막 달려가면서 골대 넣으려고 하는데 한쪽은 축구공 들고 발로 차고 있군요. 발로 차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정리해주지. 네, 제가 들은 못하고 바로는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절차는 정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이제 아마 첫 기일에 이제 그 얘기가 있었고 그 헌법소원부터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밝혔다고 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차회 진행에서는 뭐 아직 뭐 그냥 참고인 진술만 듣고 일단 지금 게임이 시작됐어요. 어쨌든 게임이 시작됐어요. 일단 해보자. 네, 일단 하다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파울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아마 이제 입증 책임 정도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민사소송 절차는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줬다 상대방한테 근데 안 갚는다. 그럼 내가 돈 빌려준 거를 내가 판사한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제 빌려줬다. 그렇죠. 예. 빌려줬다. 그리고 저쪽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뭐
각자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자료도 준비하고 판사한테 그것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형사소송 절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어서 그만한 벌을 줘야 될 만큼의 모든 사실들은 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절차가 지금 위헌정당 해산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에 준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통합진보당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낱낱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근데 형사절차라고 한다면 그건 법무부가 모두 다 입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통합진보당은 그건 아니다, 그건 맞다, 혹은 그런 주장이 틀리다라는 정도만 제출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근데 저희들은 시민사회, 양식 있는 시민사회도 그렇지만은 대리인 쪽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쪽은 이 위헌정당 해산으로 통합진보당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다 국가에 의해서 그렇죠. 다 환수조치되는 좀 형벌 이상 가는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아까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절차부터 룰부터 확실하게 해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 허겁지겁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은 채 뭔가에 그렇죠. 쫓기듯이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게임은 시작됐는데 룰은 정해지지 않고 한쪽은 야구공 들고 조금만 공 들고 손에 들고 가고 있고 한쪽은 발로 차고 가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모두 다 사법시험이 23회로 갔네요. 그리고 절친한데. 안창호 재판관만 연수원은 14기고 박한철 소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연수원 13기로 동기네요. 네. 연수원 동기라도 냉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네, 아니 저 만약에 판사 되셨으면 제가 한번 잘 봐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진영 변호사님이 오신다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 통상 상식적인 법조인들은 그렇습니다. 아는 판사 만날 때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연수원 교수님이 판결을 하고 계시면은 더 신중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연수원 동기가 한번 주심을 맡았는데요, 합의부 사건에서. 딱 봤는데 연수원 동기가 주심을 절친한 연수원 같은 반이어가지고, 절친하게 했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더 불편하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거 로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몇몇 분들은 또 그러시기도 하고. 다만 우리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을 섞지 않겠다고 그랬는데요. 네. 법무부가 이 사건의 무게감과 역사적 가치를 스스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네. 권성 변호사의 위임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는 0%도 기대하지 않지만 권성 변호사를 투입한 것부터가 이 재판에 정말 오욕으로 이미 얼룩진 이 재판을 더욱더 추하게 만들고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헌법재판관들 권성 서울고등부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의 그런 법조 경력과 겹치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배석 판사와 부장 간의 사이가 얼마만큼 도제식으로 얼마나 진짜 경직되고 그런 건지 권성 부장 판사 밑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배석이라도 했다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소신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 정부답지 못하게 꼼수를 자꾸 쓰죠? 그러게요. 그분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의 그 선배님의 모습 굉장히 추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 들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볼까? 그분한테는 수임료를 얼마나 주셨나?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 국가 수호를 위해서 정말 이런 위헌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우리 계속 추이를 한번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